어, 12억 9천만 원. 정말 큰 돈인데 이 은퇴 자금이 어떻게 단돈 4,380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참 상상하기 힘든 숫자인데요. 오늘은 이 막대한 노후 자금을 사기로 잃고 정말 그야말로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한 분의 생생하고 또 좀 충격적인 경험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저희와 공유해 주신 이 자료는 제목이 인생잔고 4,380원 노후 재건의 길입니다. 개인적인 기록인데요. 은퇴 후에 꿈에 그리던 해외 정착, 이걸 시도하다가 정말 예상치 못한 사기를 당하고 모든 걸 잃은 상태에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처절한 과정을 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기록은 근데 단순히 한 개인의 뭐랄까 안타까운 실패담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은퇴 자금 관리의 허점이라든가 또 해외 정착이라는 꿈 이면에 도사린 아까운 현실적인 위험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인간의 그 참 놀라운 회복력까지 우리가 곱씹어 볼 만한 지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그런 중요한 통찰 그리고 교훈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는요. 혹시 당신께서도 해외 정착이나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꼭 한번 점검해봐야 할 그런 실질적인 체크리스트 4가지 이것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말 파란만장한 여정 함께 따라가 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주인공이 은퇴한 바로 다음 날 아침입니다. 알람 없이 깨어난 아주 고요한 아침인데 평소엔 잘 들리지도 않던 그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요. 또 텅 빈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그 소리에도 가슴 한쪽이 괜히 서늘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퇴직금에 아파트 판돈, 연금 일시불까지 다 합쳐서 12억 9천만 원. 손에 쥔 돈의 액수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 정도면 평생 걱정 없겠지. 이렇게 스스로 다독여보지만 마음 깊은 곳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이제 같이 사는 아내 윤미정 씨가 요즘은 파 한 단 사는 것도 괜히 놀라게 되네 하면서 생활비에 대한 부담감을 슬쩍 내비치기도 하고요. 그 지점이 참 현실적이네요. 네, 이런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주인공은 환율만 잘 맞으면 더 여유롭지 않을까? 아니면 그 나라는 행정 처리는 좀 느려도 확실하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외 이주라는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우연히 보게 된 유튜브 영상 하나. 이 영상이 그의 노후 계획 전체를 그냥 뒤흔들게 되는 거죠. 기록에는 이때 혀끝에서 뭔가 묘한 금속맛 같은 게 느껴졌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꼭 불길한 예감처럼 다가옵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만한 지점일 겁니다. 그 풍요로운 노후에 대한 어떤 부푼 기대. 근데 동시에 막상 은퇴가 현실이 되었을 때 밀려오는 그 재정적인 불안감. 이 양가 감정 사이의 긴장감이 아주 잘 드러나죠. 특히 행정은 느려도 확실하다. 이런 식의 정보는요. 사실 해외라는 낯선 선택지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상당히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뭔가 좀 믿을 구석이 있다. 이런 느낌을 주니까요. 아, 그렇죠. 뭔가 안전장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네. 그리고 아내분의 사소한 걱정이라던가 그 금속맛 같은 감각적인 묘사 이런 건 어쩌면 이미 주인공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의 어떤 작은 신호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미세 신호들을 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놓치신 거죠. 그렇게 이제 기대를 안고 떠난 해외 생활. 근데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 도착하니까 습하면서도 약간 달콤한 그런 공기, 또 활기찬 오토바이 소리, 카페에서 얼음잔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것들. 이런 게 오히려 되게 생동감 있게 느껴졌다고 해요. 마트 물가를 보니까 와, 진짜 한 달 100만 원이면 살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에 좀 안도감마저 들었고요. 하지만 역시 좀 현실 감각 있는 아내분은 지금만 프로모션 가격이라잖아요 하면서 찬물을 딱 끼얹습니다. 아내가 그래도 중심을 잡아주려고 했네요. 그러니까 슬쩍 다가와서 여기 아는 사람만 아는 투자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다음 날에는 심지어 정부 기부한 도장이 찍힌 안내문 이런 것까지 보여주니까 뭔가 확실한가 보다 하는 생각과 함께 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이 말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곡에도 나오죠. 그때는 몰랐다. 이 말들이 나중에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다시 들릴 줄은. 정말 의미심장한 대목이에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그 저렴한 생활비라는 초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 일종의 미끼가 되는가 하는 점이에요. 미끼요? 네. 그리고 내부자 정부, 아는 사람만 아는 자리, 이런 배타적인 접근 방식, 이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죠. 마치 자기 자신만 어떤 특별한 기회를 잡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아주 강하게 불러일으킵니다. 네네. 나만 아는 전공보다 이런 느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도장에 찍힌 안내문처럼 공식적으로 보이는 서류는 이 심리적인 방어막을 그냥 해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서류일수록 그 진위 여부를 가장 철저하게 교차 확인해야 하는 대상인 거거든요. 그렇죠. 더 의심해봐야 하는 건데. 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을 담은 저 구절. 이건 처음에 달콤하게 들렸던 그 유혹의 언어들이 결국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미리 암시하고 있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핵심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제안일수록 특히 아는 사람만이라는 수식어가 붙을수록 일단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검증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좋은 사람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접근해 옵니다. 골프 연습장에서 만난 50대 초반의 장규호라는 사람. 골프 실력도 뭐 수준급이고 다가와서 선생님, 스윙에 힘을 좀 빼보시면 어떨까요? 이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요. 연습 끝나고 맥주 한잔하는 자리에서는 결정적인 말을 딱 던지죠. 이 도시는요, 선생님, 지금이 정말 기회입니다. 지금만 딱 열려 있어요. 라면서요. 뭔가 이렇게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심어주는 거죠. 아, 타이밍을 강조하는군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네. 다음 날엔 또 소개받은 사무실에서 리엔이라는 아주 세련된 여성을 만납니다. 은은한 라인 향수 같은 걸 쓰고 완벽한 한국어로 주인공을 아주 깎듯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태블릿 PC로 막 각종 서류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말을 반복합니다. 저희 행정 절차가 조금 느린 편이긴 합니다. 대신 아주 확실해요. 이건 주인공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믿음, 바로 그 확실성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건드리는 거죠. 아, 그 부분을 또 파고드는군요. 네. 이때 옆에 있던 아내 윤미정 씨가 여보, 세상에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들 뭔가 좀 이상해요. 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주인공은 그 말을 그냥 가볍게 흘려듣고 맙니다. 아, 정말 전형적인 신뢰 구축 전략이 아주 단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골프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서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둘째는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척하면서 호감을 사고, 셋째는 지금만 가능하다는 긴급성을 부각시켜서 조급함을 유발하고, 넷째는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아주 정중한 태도로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거죠. 정말 치밀하네요. 네. 여기서 특히 교묘한 것은 그 리엔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이미 가지고 있던 행정은 느려도 확실하다는 그 믿음, 그걸 정확히 파고들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심리적 확신을 증폭시킨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 특히 배우자의 그런 직감적인 경고를 무시하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 낯선 사람의 그럴듯한 말이나 전문가처럼 보이는 태도에 저 무게를 두는 경향 때문일 겁니다. 아내의 경고는 그냥 감정적인 불안으로 치부해버리고 장규호나 리엔의 말은 뭔가 논리적이고 확실한 정보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죠. 네, 저라도 어쩌면 그 상황에서는 좀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확신에 더 끌렸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주인공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맙니다. 무려 9억 8천만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힌 계약서에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죠. 바로 그 순간 옆에 있던 장기호 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내 사람만 들어오는 특별한 자리니까요. 하면서 마지막까지 어떤 소속감, 특별함 이런 걸 자극하는 거죠. 아, 내 사람. 그 말이 또 나오네요. 네. 그런데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리엔이 곧바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비용을 내시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하면서 추가 비용까지 요구합니다.
그날 저녁 좀 착잡한 마음으로 들른 레스토랑에서 옆 테이블 사람이 동료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돼요. 아, 그 팀 거기 미인계 잘 쓰기로 유명하잖아 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에이 설마 나한테까지 그러겠어 하면서 애써 외면하고 그냥 웃어 넘깁니다. 이미 마음은 계약 이행에 완전히 쏠려 있었던 거죠. 그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은 정말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이 작용하는 시점입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과 감정 그리고 기대를 투자했기 때문에 이걸 심리학에서는 매몰 비용 오류, 썬크 코스트 펠러시라고 부릅니다. 즉 이미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못하는 심리죠. 아, 매몰 비용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 사람이라는 그 특별한 집단에 속했다는 그릇된 소속감 때문에 여기서 발을 빼기가 극도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특히 추가 비용 요구는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뭐 행정상 불가피하다거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준다. 이런 명목은 사기꾼들이 정말 즐겨 사용하는 변명이죠. 만약 처음 계약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라면 어떤 명분이든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처음 약속과 다른 거니까. 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들었던 그 외부의 경고 신호마저 무시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확정 편향이라는 건 자신의 결정이나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반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그런 심리적 경향을 의미합니다. 아, 듣고 싶지 않은 정보는 그냥 안 듣는 거군요. 그렇죠. 이미 9억 8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결정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정보는 그냥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후 현실은 너무나 빠르고 냉혹하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에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까 간판은 온데간데 없고 문은 잠겨 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의자를 놓았던 자국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건물 경비원에게 물어보니까 아, 거기요. 일주일 전에 밤에 짐 다 빼서 나갔어요. 이런 절망적인 대답만 돌아옵니다. 장규호, 리엔, 그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에게 모든 상황을 직감한 아내 윤미정 씨가 던진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그냥 관통합니다. 여보, 우린 돈만 잃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턱 막히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사기 피해의 어떤 잔인한 현실입니다. 사기꾼들은 그냥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고 피해자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상황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아내분의 그 말은 금전적 손실 이상의 훨씬 더 깊은 상실을 의미합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자산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 또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자존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계획까지 삶의 기반 자체가 그냥 성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네,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죠. 그렇죠. 이런 극심한 정신적 충격은 실제로 숨을 쉬기 어렵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과 같은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몸의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충격적인 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그 절망감 속에서 주인공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정처 없이 이렇게 헤매다 호텔 지하에 있는 카지노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죠. 처음에는 딱 10,000원만 그냥 규격만 하다 가자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초반에 작은 돈을 따게 되면서 손바닥에 땀이 차고 숨이 가빠오기 시작해요. 판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귀에는 또 익숙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고객님, 지금만 특별히 한도 올려드릴게요. 이 방은 아는 사람만 들어오는 VIP 룸입니다. 과거 사기를 당할 때 들었던 바로 그 유혹의 언어죠. 아, 그 패턴이 또 반복되네요. 네, 이번 한 판이면 다 복구할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돈을 잃었지만 베팅을 멈추지 못했고 시간 감각마저 사라져버렸죠. 결국 카지노 앞 ATM 기기에서 잔액을 확인했을 때 찍힌 숫자 4,380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밤바다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파도가 발목에 닿는 순간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간신히 뒤로 물러섰다고 합니다.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와 상실감은 종종 사람을 도박과 같은 그런 고위험 행동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는 잃어버린 것을 단번에 만회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 즉 손실 회피 심리. 그러니까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는 심리인데요. 이것과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통제력 착각, 이게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번에 딸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거 사기 과정에서 경험했던 그 유혹의 언어들, 지금만 아는 사람만, 이게 카지노라는 전혀 다른 맥락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정 유형의 유혹적인 언어 패턴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깊이 각인되고 반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좀 무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파멸 직전에 스스로를 멈춰 세운 그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은 비록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재기의 가능성을 남겨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주인공은 허름한 단칸 월세방에서 새로운 현실과 마주합니다. 얇아서 옆집 소리가 다 들리는 문, 눅눅한 벽지, 깜빡거리는 형광등, 이게 그의 남은 전부였죠.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가운 쇠손수레를 끌고 벌이로 나섭니다. 폐지를 줍고 박스를 모아서 고물상에 넘기는 힘겨운 육체노동을 시작한 겁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그 차가운 손잡이의 감촉, 온몸에 쌓이는 박스 먼지, 고물상 저울의 둔탁한 소리, 이런 것들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됩니다. 아, 정말 상상하기 힘든 현실이네요. 네, 아내와의 관계에도 냉기가 흐릅니다. 말없이 편의점 라면을 끓여주는 아내에게서 이상하게 위안을 느끼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일하고 잠들면서 얼굴 마주칠 시간조차 거의 없는 그런 생활이 계속됩니다. 결국 어느 날 아내가 지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그냥 이혼해요. 주인공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손을 짚은 채 간신히 말합니다. 미안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줘요. 내가 어떻게든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는 다행히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철문에 부딪히는 신문 배달 소리, 규칙적인 근무 시간표, 그리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그 작은 글씨의 급여 명세서. 이것이 그의 삶을 아주 조금씩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재기의 과정입니다. 비록 고된 육체노동이고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는 일은 아닐지라도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과 그 규칙적인 일상이 주는 심리적 안정 효과는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던 자존감을 아주 조금씩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규칙적인 생활 자체가 힘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아내분이 말없이 끓여주던 그 라면은 관계 위기 속에서도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어떤 최소한의 연결고리이자 좀 복잡한 감정이 섞인 연민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다시 하겠다는 그 말과 함께 실제로 경비원으로 취집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관계 회복과 자아 재건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말뿐인 약속이나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삶을 다시 책임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신뢰를 회복하고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에도 서서히 변화의 기미가 보입니다. 새벽 근무를 나가기 전 경비실 앞 작은 화분에 꼬박꼬박 물을 주고 베란다 쇠난간에 손을 대보면서 계절의 온도 변화를 새삼 느끼는 등 이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작은 일상의 감각들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우리 다시 밥 같이 먹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합니다. 예전처럼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비싼 음식을 먹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식비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밥을 먹습니다. 아, 그 장면이 참 뭉클하네요. 네, 경비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그 해맑은 웃음소리에서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의 가치를 새삼 느끼고 가끔 마주치는 입주민들에게 어르신, 노후 자금은요 정말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라며 자신의 아픈 경험을 조심스럽게 교훈 삼아 나누기도 합니다. 그는 마침내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회복해야 할 대상은 사라진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망가진 관계,
즉 사람과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진정한 회복이란 단순히 잃어버린 돈을 다시 벌거나 물질적인 상태를 원상복구하는 것,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상처 입고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라는 것을 이 기록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군요, 결국. 네. 더 나아가서 자신의 그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않고 타인을 위한 어떤 경고와 교훈으로 나누는 모습은 그 상처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어떤 성숙한 단계로 나아갔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성공적인 회복이란 과거의 부요함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되찾고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다시 맺으며 세상에 단단하게 발딛고 서는 것, 바로 그것으로 재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본 이야기는 철저한 계획 없는 은퇴 설계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또 달콤한 약속 뒤에는 어떤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처참하게 넘어졌을지라도 인간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돈을 잃었지만 그 혹독한 과정을 통해 어쩌면 돈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들을 되찾은 셈이니까요. 이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실수는 과연 그 9억 8천만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한 바로 그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 네 사람만 아는 특별한 자리라는 그 첫 속삭임에 처음으로 귀를 기울였던 순간이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과 미래 계획 속에서 당신이 가장 경계해야 할 달콤한 속삭임은 무엇인지, 혹은 반대로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소중한 목소리는 무엇인지 잠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말 뼈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인데요. 첫째는 해외 정착 7일 리허설입니다. 이게 단순히 여행하듯 둘러보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곳에서 살아볼 것처럼 일주일간의 예상 지출, 이동 동선, 병원 이용 가능 여부, 환전 편의성 등 아주 구체적인 일상 루틴을 하루 체크표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기록해보는 겁니다. 아, 그냥 여행이 아니라 실제 살아보는 시뮬레이션이네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많은 변수를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문서 진위 3단계 확인입니다. 어떤 계약서든 안내문이든 건네받으면 반드시 해당 서류를 발급했다는 현지 기관에 직접 진위 여부를 조회하고 온라인, 전화, 방문 다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예를 들어 현지 변호사나 공인 번역가 같은 분에게 번역 및 내용 검증을 의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명이나 직인을 찍은 당사자의 신원과 권한을 확인하는 이런 최소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3단계 확인, 중요하네요. 네. 셋째는 묻지마 추가 비용 요구는 무조건 거절 원칙입니다. 인허가 비용, 환경 부담금, 급행료, 컨설팅 수수료, 어떤 그럴듯한 명목을 대더라도 처음 계약서에 명시된 총액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만 내면 모든 게 빨라진다는 말은 거의 99%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건 정말 의심해봐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감당 가능한 손실 한도, 로스 리밋 규칙 설정 및 실행입니다. 특히 투자나 어떤 위험 감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내가 하루에 혹은 특정 기간에 최대로 잃어도 괜찮은 금액을 명확히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도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미리 설정해둔 무음 타이머가 예를 들어 5분간 울리도록 한 뒤에는 어떤 미련도 없이 무조건 그 자리를 떠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이런 구체적인 규칙을 세우고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아, 기계적인 장치를 활용하는 거군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네. 이 네 가지 원칙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보내드리는 요약 노트를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과 감정을 남겼나요? 만약 당신이 주인공의 상황이었다면 어느 지점에서 멈춤 버튼을 누를 수 있었을까요? 혹은 누르지 못했을까요? 당신의 솔직한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담이 있다면 저희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